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통계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허정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과학이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연을 하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 am a protector, exploring the expanses of space to keep our planet safe, and all the species that call it home. I am a healer, giving doctors the vision to create amazing new cures. And using the heart's own magnetic field to diagnose itself. I am a guardian, searching a mountain of data to keep us safe when we travel. And a sea of people to find a lost child.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I am a helper, powering autonomous machines that simplify our lives. Capture our greatest adventures. And make us whole again. I am a visionary, enabling taxis that don't need steering wheels, and those that don't need roads. I am even the composer of the music you're hearing. I am AI, brought to life by NVIDIA, deep learning, and brilliant minds everywhere. 사람들은 다 예, 재밌게 보셨나요? 최근 들어서 이제 AI가 이제 안 쓰이는 곳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AI가 이제 각 분야에서 이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를 여러분도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AI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고 그 AI라고 하는 게 그리고 왜 이렇게 유행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는 AI의 그 발전사를 따라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먼저 AI가 처음에 시작할 때의 시기, 그때 그 태동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때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 그 근방에 이제 보통 AI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AI가 보통은 이제 전성기, 그리고 AI 윈터라고 부르는 좀 쇠퇴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역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굉장히 흥했다가, 그 다음에 좀 쇠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흥했다가 쇠퇴하고, 지금은 이제 세 번째로 굉장히 흥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로 흥하는 시기는 이제 첫 번째나 두 번째로 흥했던 시기랑 비교를 할 때도 훨씬 더 이제 강하게 굉장히 사회 내에서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면서 딥러닝 레볼루션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면 AI의 첫 번째 붐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를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컴퓨터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AI를 컴퓨터로 우리가 프로그래밍해서 개발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컴퓨터를 개발을 할 때 그 근간이 되는 이론이 뭐냐면 튜링 머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앨런 튜링이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뭘로 보통 유명하냐면 그 세계 2차 대전에서 독일군의 암호를 풀어내신 어떤 수학자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 튜링이라는 분이 이제 튜링 머신이라는 거를 제안을 해서 컴퓨터라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컴퓨터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ENIAC이라고 하는 이제 최초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컴퓨터는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제 상당히 빠른 컴퓨터였다. 뭐 하지만 이제 그 입력을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하려면 우리가 입력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키보드도 없고 마우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입력 체계를 거쳐야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컴퓨터는 지금처럼 반도체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진공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의 집채만한 사이즈. 이제 정말로 이게 과장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집채만한 컴퓨터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컴퓨터는 그 프로그램을 바꾸려고 한다면 정말로 여기에 꽂혀 있는 이런 전선들을 구조를 바꿔줬었어야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카카오톡을 쓰시다가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로 옮겨간다 라고 하려면은 여기서 이제 카카오톡 안 쓴다, 이제 오피스를 써야 된다 라고 하면 여기서 전선들을 이렇게 빼가지고 다시 어디다가 꽂고 굉장히 불편한 어떤 구조를 거쳐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용이 너무 불편하다.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이분도 수학자입니다. 어떤 천재 수학자 중에 한 명으로 유명하신 분이고요. 이 분이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고 그 프로그램을 메모리 디바이스에다가 인베딩을 하자. 이게 결국 무슨 소리냐면 지금처럼 우리가 카카오톡을 쓰려고 하면 카카오톡이 메모리에 올라오고 이제 카카오톡을 안 쓴다. 그럼 얘가 메모리에서 내려가고 한글을 쓴다. 그럼 한글이 메모리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된 컴퓨터가 이제 에드삭이라고 폰 노이만이 제안한 구조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컴퓨터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있는 컴퓨터도 다 이 폰 노이만이 제안한 구조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식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람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사실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물리적인 산물이 아닌가라는 어떤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혹시 우리가 사람을 모방하게끔 어떻게 컴퓨터를 잘 만들어 본다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트머스 회의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회의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존 메카시라고 하는 분이랑 마빈 민스키라고 하는 분이 상당히 많은 공헌을 하셨고요. 이분들은 민스키랑 이제 존 메카시라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초창기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냐면 심볼리즘이라고 하는 사상 하에서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세상에 있는 심볼들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세상에 있는 룰들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옮겨준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자,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살쪘냐, 살이 안 쪘냐를 판단하는 어떤 지식 체계를 만들어 본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의 어떤 디시전 트리 같은 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을 보고서 어떤 사람이 뭐 일단은 30살이 넘었냐 안 넘었냐. 왜냐면은 사실 나이가 어리면 그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좀 안 찔 확률이 높죠. 근데 나이가 좀 이제 먹는다. 그러면은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이가 30살을 넘었냐 안 넘었냐 뭐 이런 걸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서 나이가 30살이 안 넘었다고 할지라도 맨날 밤마다 피자를 먹냐 안 먹냐. 그럼 피자를 먹으면 살이 찔 수도 있잖아요. 살이 많이 찔 수도 있잖아요. 30살이 넘었다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운동을 열심히 하느냐. 운동 열심히 하면 살이 안 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도메인 날리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들, 그거를 사람이 보기에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을 이렇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체계로 바꿔서 해보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심볼리즘, 기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빈 민스키라는 분이랑 존 메카시라는 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날리지, 지식이라고 하는 체계를 심볼과 룰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체계로 바꿔주면은 그걸로써 우리가 AI를 만들 수 있다라고 믿었던 분들이죠. 그리고 이게 초기에는 굉장히 잘 나갔던 어떤 사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볼리즘의 어떤 좀 반하는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커넥션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사상이 있습니다. 커넥션니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뇌라고 하는 게 진짜로 그렇게 어떤 심볼과 룰들을 이해해가지고 걔네를 연역적인 체계 하에서 돌아가느냐? 우리 뇌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다. 우리 중학교 때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 배우잖아요. 이런 신경세포가 뇌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서로 잘 연결되고 연결되다 보니까 어떻게 워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난리지를 이해할 수 있는 AI라고, 여기는 AI가 아니라 정말 인텔리전스죠. 휴먼 인텔리전스죠. 휴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게 가능해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기 그런 사상을 우리가 커넥션니즘이라고 부릅니다. 뉴런은 그 가지돌기에서 어떤 인풋을 받아서 어떤 신호를 받아서 그 가지돌기에서 들어온 신호가 굉장히 좀 세다. 그러면은 이 신호를 축삭돌기 쪽으로 보내주고 근데 만약에 가지돌기에서 들어온 시그널이 별로 세지 않다. 그러면은 이 아웃풋을 보내지 않는 체계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서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러한 체계를 우리가 그 수학적인 그래프로 그려본다고 하면 어떤 신호가 들어왔는데 인풋이라고 하는 어떤 U가 들어왔는데 이 스레스홀드를 넘었냐? 그러면 이제 액티베이션을 해서 아웃풋 Y에다가 뭔가 1이라고 할까요? 1이라고 하는 값을 내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스레스홀드를 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결국 0이라고 하는 값을 내보낸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내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그래프로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커넥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연결주의죠. 연결주의. 그러니까 뉴런을 엄청 많이 만들어서 잘만 연결하다 보면은 인텔리전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치부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지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런 사상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근데 그게 되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심볼리즘하고 커넥셔니즘의 어떤 대결 구도 중에서 커넥셔니즘이 살짝 밀리는 구조였다고 한다면 다시 요즘에는 커넥셔니즘이 굉장히 잘 나가는 시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런이라고 하는 거를 보고서 그거를 우리가 인공적으로 뉴런을 모델링 해볼 수 있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만드냐면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해서 인공적인 뉴런의 구조를 이제 사람들이 만든 거죠. 여기는 이제 인풋 레이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아웃풋 레이어. 우리말로 하면 여기는 입력층이고요. 아웃풋 레이어라고 하면 출력층이 되겠죠. 레이어라고 하는 건 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동글동글한 거, 이런 동글동글한 거를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영어로는 이제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동글동글한 인풋 안에 있는 동글동글한 노드들과 아웃풋 레이어에 있는 동글동글한 노드들을 이렇게 이어주는 어떤 선들이 있는데요. 얘가 이것과 이것이 얼마나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숫자가 뭐 100이다. 그러면 굉장히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뭐 숫자가 0.1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거의 연결의 강도가 약한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웨이트라고 부릅니다. 웨이트. 우리말로는 가중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랭크 로젠블럿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인풋들의 어떤 x0부터 xi까지 신호들이 들어오면 여기 이걸 제가 웨이트라고 했잖아요. 가중치. 이 가중치들하고 W0는 x0하고 W5는 x1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 곱해진 다음에 싸그리 다 더한 거를 이제 U라고 한다면 이 U가 어떤 스레스홀드 밸류 그러니까 임계치를 넘었을 때 Y가 1로 나가구나.
만약에 임계치가 어떤 세타를 넘지 못하면은 0으로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뉴런을 모방하려고 하는 게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은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인공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시계추를 돌려서 70년 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그때 말하는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 퍼셉트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결주의 사상에 따르면 연결주의는 결국에는 우리의 뇌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상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엄청난 수의 뉴런이 있대요. 엄청난 수의 뉴런이 있다는 거는 그 뉴런들을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시냅스, 그러니까 뉴런과 뉴런이 연결될 수 있는 그 사이사이의 가지수를 우리가 시냅스라고 부르거든요. 그 시냅스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많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근데 현재 이제 반도체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을 했는데도 우리가 사실 이런 뇌를 모방할 정도로 아직 반도체 기술을 그 정도까지 발전을 못 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실 언론 기사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 회사들의 발표에 따라서 약간 들쑥날쑥한데 현재 우리가 전기적 그런 전기에 기반한 반도체 기술로서는 모방할 수 있는 뇌 수준이 한 바닥까지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컴퓨터 기술을 계속 발전을 시켜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 정말 정말 빠른 양자 컴퓨터 같은 걸 만들고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어마어마하게 늘릴 수 있다면 뇌 같은 거를 결국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인공적인 뇌 같은 걸 만들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이 아이언맨에서 뭐 자비스인가요? 자비인가? 그런 뭔가 AI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실제로 구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퍼셉트론에 대해서 지금 처음 본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X1이랑 X2라고 하는 어떤 신호가 들어왔다. 근데 내가 가중치가 W1이랑 W2라고 하는 가중치가 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W1은 X1이랑 곱하고요. W2는 X2랑 곱하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 다음에 걔를 싸그리 더한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U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U가 어떤 H라고 하는 펑션을 지나는 건데 그 H라고 하는 펑션, 이제 함수를 지나는 거죠. 그 함수를 지나는데 어떤 세타보다 크다면 1이 되는 거고 세타보다 작다면 0이 되는 겁니다. 이 세타를 우리가 임계치 혹은 스레솔드 밸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예를 봐볼게요. 여기에 만약 0.5가 들어왔고 여기 1이라고 하는 우리가 신호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그리고 웨이트가 0.5고 여기가 웨이트가 마이너스 0.2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U라고 하는 거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얘랑 얘를 곱하고요. 얘랑 얘를 곱해서 더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0.05가 나오거든요. 제가 세타를 지금 0.3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0.3보다는 0.05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0이라고 하는 값이 나가고 우리는 이게 퍼셉트론이 액티베이션이 안 됐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1이랑 0.5가 들어갔다.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이 웨이트가 0.5랑 마이너스 0.2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번에는 0.4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개 곱하고 이거 두 개 곱해서 더해보시면 0.4 나와요. 그런데 이 0.4라고 하는 게 0.3보다는 크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이 퍼셉트론이 액티베이션 된다. 1이라고 하는 값이 나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예를 보셨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게 뭐냐?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 PPT는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AI나 이제 우리가 데이터 과학에서 다루는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는 보통 파이썬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이 그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래밍하고 뭐 코딩하고 이런 거 많이 TV에서 보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AI를 만들려면 우리가 코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걸 아무리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다고 할지라도 이해를 했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코딩을 해가지고 잘 알맞게 구현을 하고 뭐 내가 구현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남이 구현해놓은 코드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AI, 뭐 데이터 과학자 뭐 이런 식의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상당히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약간 잔소리 같은데 그러면은 뭐 AI나 데이터 과학 하려면 뭘 잘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
보니까 뭐 고등학생분들도 있고 한 것 같아서 뭐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고등학생일 때는 이제 수학을 배우시잖아요. 그 수학적인 사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학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통계라던가 아니면 통계학을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본다던가 그리고 파이썬을 뭐 열심히 공부를 해본다던가 그리고 뭐 여러분이 그런 파이썬 같은 걸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여러분 실생활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이썬으로 분석도 해보시고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까 퍼셉트론을 인풋 레이어의 노드를 2개, 그리고 아웃풋 노드의 노드를 하나밖에 안 뒀었는데 사실은 노드를 더 늘릴 수도 있어요. 노드를 더 늘려서 이렇게 노드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해요. 그냥 퍼셉트론이 양옆으로 2개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런 식의 퍼셉트론, 여기 제가 뭐라 이걸 부른다 했죠? 입력층, 인풋 레이어, 그럼 여기를 아웃풋 레이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 인풋 레이어에 노드가 2개 있고 이제 아웃풋 레이어에도 노드가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위에 거 따로, 위에 거 이렇게 따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밑에 거, 이렇게 밑에 거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퍼셉트론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0.2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0.4가 돼서 1 나오고 얘는 여기 0.2가 나와서 값이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기 1 들어가고 여기 0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웃풋 레이어의 노드가 2개밖에 없을 때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아웃풋 레이어의 노드가 너무너무 많다. 그럼 그거를 뭐 노드가 100개다. 그럼 뭐 100개의 퍼셉트론이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로 이해한다. 만만치가 않죠. 뭐 이론상 가능하긴 한데 그렇게 이해하는 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뭐죠? 수학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건 어떤 추상화라는 걸 통해서 복잡한 문제를 더 쉽게 간단한 폼으로서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수학을 이용을 하면은 복잡한 상황을 굉장히 간단한 수식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편해집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 U1은 요거고, 제가 뭐라 했습니까? W11하고 X11 곱하고 W12하고 X2를 곱해서 그 U1이라고 해서 U1이 뭐보다 크면은 여기 1 들어가고 뭐보다 작으면 0 되고 이런 구조로 작동을 한다고 했죠. 여기 근데 U2는 이제 여기 웨이트가 달라지죠. W21. 아까 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말고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W21하고 W22가 들어가죠. 근데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옮겨보세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배우진 않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행렬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행렬식.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행렬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행렬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매트릭스라고 부르고요. 매트릭스, 행렬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인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네모난 데다가 숫자를 예쁘게 나열해 놓은 게 그냥 행렬입니다. 그래서 행렬의 곱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곱해지는 형태인데 사실 행렬을 어떻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수학 시간에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복잡했던 식이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쓰인다. 그러면 이렇게 한 줄로 쓰면 결국에는 이 W라고 하는 매트릭스, X라고 하는 벡터, 이 벡터가 굉장히 커진다고 해도 뭐 이 수식 자체는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X가 뭐 100개 있든 U가 100개 있든 이 수식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파이썬 코드는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이어스 노드라고 하는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바이어스 노드. 우리말로는 이거를 편향 노드라고 얘기합니다. 바이어스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는 편향됐다. 뭐 우리 편향이라는 말을 언제 써요? 막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말을 잘 쓰나요? 너는 생각이 편향됐어. 뭔가 이렇게 남을 약간 비난할 때 쓰는 그런 얘기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때 나오는 그 편향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이 세타를 넣느냐
그러니까 여기 U라고 하는 값이 이 세타를 넘느냐 세타를 안 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세타를 넘으면 1이 되고 세타를 안 넘으면 0이 되고 그런 구조였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세타는 우리가 정하는 거죠. 이 W1하고 W2도 사실은 우리가 정해주는 값입니다. 이걸 정해주는 값인데 여기에 뭔가 우리가 정해주는 값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펑션, 이 함수 안에 정해주는 값이 이게 따로따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여기다가 세타를 놓지 말고 우리 이쪽으로 세타를 옮길 수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상의 노드, 바이어스 노드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가상의 노드를 만들어서 이 가상의 노드하고 U를 연결시켜요. 근데 이 가상의 노드에는 1밖에 딱 안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는 보통은 여기 이어주는 이 알파벳을, 웨이트 알파벳을 B라고 씁니다. B. 그러니까 U는 W1, X1 더하기 W2, X2 더하기 B가 되겠죠. 근데 이 B라고 하는 게 결국 이 위에 있는 걸 마이너스 세타로 둔다면, B를 마이너스 세타로 둔다면 이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랑 완벽히 똑같아요. 여기서는 그 H라고 하는 펑션을 어떤 세타를 넣냐 안 넣냐로 두는 게 아니라 0을 넣냐 안 넣냐. 그러니까 U에 들어온 값이 양수냐 음수냐. 그거를 보고서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지 않나요? 여기 들어온 게 0.3이냐, 0.3을 넘냐 안 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세타가 달라질 때마다 뭐 0.5로 바꾼다면 0.5를 넘냐 안 넘냐 그렇게 헷갈리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무조건 이 U는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양수냐 음수냐로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바이어스 노드라고 하는 편향 노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가져와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퍼셉트론이나 신경망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보신다면 X0부터 이렇게 XI까지 쫙 이렇게 노드들이 있는데 보통 이 X0, 이 X0에 해당하는 게 바이어스 노드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노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네트워크 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경망이라는 뜻이죠.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학습이라고 하는 뜻이죠. 학습. 그러니까 신경망을 학습을 한다. 학습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어떤 느낌인가요? 마치 막 어떤 지성을 갖춘 어떤 그런 개체가 있어서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 애가 뭔가를 배우고 그런 걸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뭔가 신비로운 작용. 안타깝게도 AI에서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좀 대단한 단어가 아니라요. 정말 약간 최적화라고 비슷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W1하고 W2하고 B라고 하는 걸 지금 모르는데 W1, W2, B를 내가 어떻게 찾아내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간단한 작업에 대해서 신경망이 잘해볼까? 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성 있는 개체를 가리킨다기보단 그냥 W1, W2, B 이게 뭔지 이거 한번 찾아볼까? 그게 네트워크 러닝이에요. 근데 문제에 맞는 W1, W2, B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동그라미가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십자가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 U는 W는 뭐 이렇게 써놓은 게 수학적으로 볼 때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냥 라인, 직선입니다. 직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W하고 W하고 B를 이상하게 잡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게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동그라미랑 십자가를 구분하는 거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 봐봐요. 그럼 동그라미랑 십자가가 구분이 안 됐잖아요. 이쪽에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틀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올바르지 않게 분류가 된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요렇게 선이 그어지게끔 W1이랑 W2랑 B를 이쁘게 잡았다. 그거는 이제 퍼펙트한 거죠. 아주 잘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바이어스 노드에서 연결되는 게 0.1, 그다음 X1은 연결되는 웨이트가 1, X2에서 연결되는 웨이트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인풋이 00이 들어왔다. 그럼 여기 00이 들어왔다. 그럼 0, 여기 0 들어가고 여기 0 들어가고 여기 0.1 남죠? 0.1이죠. 얘는 파지티브, 양수죠? 그러니까 y는 1, 액티베이션 돼서 1이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십자가는 0이라고 약속하기로 했는데 1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뭐 여기 근데 1,0을 넣었다. 여기 1,0을 넣었다.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0 넣으면 얘는 1.1이 나옵니다. 1.1은 파지티브.
양수죠. 그래서 y는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십자가가 아니라 동그라미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동그라미를 동그라미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맞아요. 맞는 겁니다. 근데 두 개는 틀리고 두 개는 맞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웨이트를 잡는 건 뭐 그렇게까지 훌륭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웨이트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웨이트를 잡았다. 마이너스 0.21, 여기는 0.46, 여기는 0.51 이렇게 웨이트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을 해보면 y 여기 u라고 하는 게 여기 0, 한번 00만 넣어볼까요? 0, 0 넣어보면 b만 나오니까 여기 마이너스 0.21이 되죠? 마이너스 0.1은 음수죠. 네거티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true, 여기가 0이 나오고 이거 십자가라는 소리죠. 십자가로 했기 때문에 true죠. 나머지 인풋에 대해서 0, 1, 1, 0, 1, 1에 대해서 다 넣어보면 다, 다 어떻게 돼요? 다 맞습니다. 다 true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웨이트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우리가 분류가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트워크 러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작업에 가장 적합하게끔 데이터를 뭐 분류를 해준다던가 뭐 그런 식의 작업을 해주는 웨이트를 찾아주는 작업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 굉장히 복잡한 이런 파이썬 코드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파이썬 코드를 봤으니까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자면,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림 그리는 코드입니다. 그림 그리는 코드인데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뭔 그림 그리는 거냐면 이 뒤에 있는 거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런 식의 코드를 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점을 이렇게 표시를 한다던가 뭐 그런 거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난해한 어떤 파이썬 코딩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수학과 동시에 코딩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을 하면 이렇게 수식을 풀잖아요. 수식을 푸면서 수학을 가지고서 뭐 이것저것 뭐 화학을 하시든 물리를 하시든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수학도 필요하지만 컴퓨터가 여러분의 도구가 돼가지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자, 아까 제가 U라는 게 있고 여기 Y라고 하는 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U는 뭐고 Y는 뭐였어요? U는 이게 U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웨이트랑 곱해져서 X랑 웨이트가 곱해져가지고 나온 것이 U죠. 그러니까 이 H라고 하는 걸 나중에 이제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 이렇게 부르는데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하기 전에가 U고요. 통과하고 난 다음이 Y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U에 대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Y에 대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U라고 하는 거를 X1과 X2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놓게 되면은 여기는 이 아래쪽을 보시면 여기는 파지티브한 것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여기가 딱 이게 갈라지는 선이 0이거든요. 이 갈라지는 선이 0인데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더 강한 파지티브가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더 강한 네거티브가 되는 거죠. 강한 음수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긋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게 0이 되는 수준, 0이 되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동그라미랑 십자가를 나눠보겠어 라고 하는 하나의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쪽은 그냥 다 빨간색으로, 뭐 여기 빨간색이 얼마나 빨간색이든지 간에, 이쪽이 얼마나 다 파란색이든지 간에 다 똑같이 보겠다. 이쪽이 파란색, 이쪽이 빨간색.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쪽 빨간색으로 만들고 이쪽 파란색으로 만들어 보면 뭐 파란색 안에 동그라미 하나 있고 여기 보시면 십자가랑 동그라미가 섞여 있잖아요. 이거 틀린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W하고 W하고 D를 이렇게 두면 U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바뀝니다. 이쪽이 빨간색이고요. 이쪽이 파란색이에요. 근데 내가 아까 전에 H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두겠다. H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둔다. 파지티브는 다 1로, 네거티브는 다 0으로 둔다. 라고 하는 거 의미가 뭐예요? 빨간색 계열은 그냥 대충 다 빨간색으로, 파란색 계열은 다 대충 다 파란색으로 보겠다. 라고 하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빨간색 안에 우리가 동그라미들이 있고 파란색 안에 이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분류가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거예요. 위에 거는 틀리게 분류한 거고 밑에 거는 맞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네트워크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70년 전에는
이런 퍼셉트론을 잘만 러닝을 하면은 우리 삶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조가 있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뉴욕 타임즈에 1958년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올 정도로 지금은 못하긴 하는데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걸 잘만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본다면 걷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로봇이 잘 걷고 뛰지 못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앞서갔던 것 같아요. 걷고 말하고 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보는 건 진짜 엄청난 일인데 보고 쓰고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급기야 자아라고 하는 것까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어떤 급진적인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기대가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프랭클 로젠블럿이 그 당시에 상당히 잘 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커넥셔니즘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연결주의에 계신 분들도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마빈, 미nsky, 그 다음에 페펄드 뭐 이런 분들이 커넥셔니즘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반대를 하느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오어 문제라고 부르거든요. 오어 문제는 이렇게 뿔뿔뿔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선긋기 문제다. 우리가 어떤 선을 탁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뭐 초평면, 하이퍼플레인 뭐 이렇게 부르는데 하이퍼플레인을 어딘가 공간상에 딱 넣어가지고 이 십자가들과 그 다음에 네거티브,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이너스 기호 이거를 분류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성금이 끝나잖아. 이렇게 성금이 되죠? 근데 여기 이제 엔드 문제 여기 여기 뿔 이렇게 돼 있어요. 선그어 보세요. 이렇게 선그으면 사실 끝나잖아요. 이렇게 선그으면 끝나죠. 근데 XOR 문제는 이제 골 때리는 거죠. 여기가 뿔뿔 있고 여기 마만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선을 그어야 얘를 구분이 가능하냐. 이렇게 그어야 돼, 이렇게 그어야 돼, 이렇게 그어야 돼. 아무리 선을 열심히 그으려고 해도 저거 그을 수가 없어. 저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문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스키랑 페펄드 얘기는 뭐냐면, 야, 뭐 세상을 바꾸는 로직이라면서, 근데 XOR 문제도 못 풀지 않느냐? 이거는 XOR 문제 불가능하지 않냐? 그러니까 뭐 걷고 말하고 뭐 자아를 가져? 그런 건 완전 불가능해. 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AI라고 하는 데서 떠나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퍼스트, 윈터가 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AI라고 하는 기대가 굉장히 높이 치솟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가 오게 돼요. 그 AI 역사가 다 그래요. AI의 기대를 막 엄청나게 AI가 세상을 바꿀 거다. 뭐 그런 식의 기대를 하다가 지금도 이제 AI의 엄청난 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뭐 사람들이 뭐 모든 일자리를 다 대체할 거다. 뭐 나중에 가면은 우리는 뭐 일 안 하고 이렇게 땡가땡가 놀면 다 AI가 돈도 벌어오고 할 거야. 뭐 이렇게 기대를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AI라는 게 날 대신해서 일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럼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기대를 엄청나게 크게 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이런 식의 역사가 반복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H라고 하는 함수, 이 함수에 대한 이름만 여러분이 아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활성화 함수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다. 그냥 우리가 지식을 쌓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호가 약한 게 들어오면은 반응을 안 하고 신호가 센 게 들어오면은 반응을 하는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화 함수를 썼었는데 요즘엔 이런 활성화 함수는 잘 안 쓰더라. 이런 활성화 함수 말고 좀 이 아래쪽 같은 활성함수를 써주더라. 그런 식의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파지티브 값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여기는 1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을 할 때, 칭찬을 한다. 근데 칭찬을 하면 이제 아무래도 뭐 학생들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뭔가를 너무 못했어. 그러면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도 학생의 반응을 보고서 좀 이렇게 어떤 뉘앙스의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잘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은 그 기뻐하는 정도가, 네, 좋아요. 뭐 이러고, 이건 진짜 뭐 인류에 남은 역사야. 뭐 진짜 잘한 것 같아. 그래도, 좋아요. 이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내가 칭찬을 해줘야 저 학생의 리액션을 조절할 수 있지? 그거 도대체 감이 안 오겠죠.
그런데 이제 뭐 마찬가지야. 네거티브한 걸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하면 막 갑자기 우는 거야. 근데 그 막 뭐 엄청 실망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이렇게 했으니까 완전히 망했네 하고서 막 이렇게 같이 막 화를 내고서 막 하는데 반응이 똑같아. 그러면은 그 파지티브한 거랑 네거티브한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계속 그렇게 똑같이 보여주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맞춰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 활성화함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활성화함수로 바꾸는 거죠. 칭찬을 더 강하게 주면은 기쁨의 정도도 더 올라가고 좀 더 이렇게 나쁜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은 좀 더 이게 네거티브한 반응도 더 세지고 이런 식으로 활성화함수를 바꾸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XOR 문제도 못 푸는 퍼셉트론, XOR 문제도 못 푸는 AI, 세상을 바꾸기는 글렀다라고 해서 퍼스트 윈터가 왔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제 세컨드 붐이 오는 때가 있었는데, 세컨드 붐은 한 1980년대 근방에 세컨드 붐이 오게 됩니다. AI가 완전 끝난 줄 알았는데, AI로 뭘 해볼 수가 있겠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두 번째 시기가 오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XOR 문제 못 푸는 줄 알았는데, 못 푸는 건지 알았는데, 사실 풀 수 있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제가 입력층, 인플레이어라고 하고, 이쪽을 아웃풋 레이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다가 히든 레이어,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층들을 꼭 한 층만 쌓는 거 아닙니다. 여러 층 쌓아도 괜찮아요. 그런 거를 쌓을 수가 있다면, XOR 문제 같은 거 풀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역사라는 게 뒤돌아서 보고 나면 재미가 참 있는 일들이 많아요. 민스키랑 페펄드가 XR 문제 못 푸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거 완전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뒤돌아서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하면 풀 수 있겠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비난을 하고서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되겠네라고 해서 그 푸는 방법을 스스로가 만들어냅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히든 레이어를 쌓으면 결국에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그러니까 레이어가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우리는 다층 퍼셉트론 이렇게 불러주는데 이렇게 히든 레이어 하나 넣어주면 풀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생긴 퍼셉트론은 공간을 이렇게 쫙 선으로 가르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십자가, 십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녹색, 녹색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이렇게 공간을 나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공간 나눈다. 근데 여기는 얘는 어떻게 나누냐면 여기서 공간을 나눈다 생각해요. 여기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값이 1이고 여기 값이 0이야. 여기는 값이 1이고 여기는 0이야. 이렇게 나눴다 생각을 해봐요. 두 개를 싹 다 합친다. 라고 하면은 여기선 값이 2가 되고 여기선 값이 1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같이 가져온다. 라고 하면은 중간에 것만 쏙 빼서 우리가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마빈, 민스키랑 페퍼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해가지고 레이어를 중간에 넣어보자. 라고 하는 소리가 돼요. 자, 우리가 어려운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 이 웨이트는 도대체 어떻게 찾을까? 그냥 우리가 한 층만 있는 그냥 퍼셉트론도 그 웨이트 찾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여기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이 웨이트가 그러니까 가중치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이 있는 걸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 X라고 하는 어떤 게 여기 이게 X라고 해보세요. 이게 W1하고 곱해져가지고 행렬과 뭐 벡터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게 숫자라 생각하세요. W1이라는 숫자랑 X랑 이렇게 곱해져서 함수에 들어가서 여기를 G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이 G1이라고 하는 게 또 W2랑 곱해져서 G2라고 하는 값이 나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똑똑한 신경망이다 라고 한다면 똑똑한 신경망이라면 이 G2랑 Y가 비스무리해야 돼. 근데 만약에 좀 약간 얘가 멍청한 신경망이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G2랑 이 Y가 안 비슷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G2랑 Y의 차이, 이걸 에러라고, 오차라고 부른다면은 우리는 뭘 할 필요가 있냐면 오차가 G2랑 Y가 최대한 비슷해지게끔 W1이랑 W2를 골라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식이 컴퓨터를 이용을 해야 돼요. 컴퓨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가 W1하고 그 다음에 W2라고 하는 W1하고 W2라고 하는 이 웨이트가 이렇게 사실은 W1하고 W2는 숫자는 아니고 행렬인데 그냥 숫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게 W1하고 W2하고 이렇게 그 값을 바꿔가면 에러 값들이 바뀐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W1하고 W2를 쭉 바꾸면 얘가 똑똑해진다. 이제 다시 멍청해진다. 여기서 가면 다시 멍청해진다. 뭐 이러면 우리가 W2를 잘 조절해, 이쯤인가 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요. W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잘 조절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똑똑해진다라는 걸 찾을 수 있죠. 뭔가 여기로 가면 이상해지고, 여기로 가면 이상해지고, 여기로 가면은 똑똑해지는 것 같다고 한다면, 요 정도에서 에러가 제일 작아지겠구나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뭔가 이렇게 에러들에 대한, 오차들에 대한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오차들에 대한 함수를 가장 줄이는, 오차들의 함수를 가장 줄이는, 이 지점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웨이트들이 됩니다. 가중치가 돼요. 그래서 그 퍼셉트론을 러닝한다라고 하는 게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렌즈를 가지고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인풋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온다. 입력값이 두 개가 들어온다. 이 빨간색이 사실 이제 우리는 어떤 거 원하냐면 이 빨간색이 이 렌즈를 지나서 여기에 딱 맞기를 원해. 이 빛이 찍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서 여기 맞고 이 파란색에서 나온 빛이 찍 지나서 여기를 딱 맞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 약간씩 이렇게 피해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만큼의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에러다라고 불러요. 에러. 그러니까 에러, 오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오차가 없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오차를 줄이는 수가 있냐? 이 렌즈라고 하는 걸 한번 돌려보고 렌즈라고 하는 걸 이동해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렌즈를 이렇게 돌리고 조정하고 하면은 내가 열심히만 돌리면 빨간색에서 나온 빛이 빨간색으로 가고 파란색에서 나온 게 파란색으로 가게끔 잘 조절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경망도 웨이트를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어디서 이렇게 막 그런 걸 튜닝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튜닝을 열심히 해가지고 웨이트가 어디서 좋아지고 어디서 나빠지고 신경망이 어디서 좋아지고 어디서 나빠지는지 웨이트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로입니다. 이제 히든 레이어, 그러니까 숨겨진 층이 있는, 층이 여러 개가 된 어떤 신경망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데이터가 빨간색, 파란색 말고 갑자기 이제 새로 녹색 데이터가 나왔다 생각해보죠. 내가 튜닝을 열심히 해놨는데, 빨간색, 파란색은 이제 완벽히 맞게끔 해놨는데, 이 녹색은 이제 안 맞아, 다시. 우리가 이거 하나의 렌즈를 가지고서 빨간색, 파란색, 녹색? 이거를 맞춘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렌즈를 하나 또 가져오는 거지. 렌즈를 또 가져와서 이 렌즈랑 이 렌즈를 동시에 돌리고 옮기고를 반복하면 빨간색에서 나온 게 빨간 게 녹색에서 나온 게 녹색으로 파란색에서 나온 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움직이게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렌즈를 열심히 돌리고 이동하고 이러면 결국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맞출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데이터가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경망을 굉장히 깊게 쌓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신경망을 깊게 쌓고 뭔가 신경망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든다면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현실적으로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다 맞출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다 맞출 수는 없죠. 왜냐면은 내가 이거를 사실 제대로 튜닝을 하려면 얘를 가만히 놓고서 얘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얘를 가만히 놓고서 얘만 돌려주고 그런 식으로 튜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바꿀 수 있는 게 10가지, 얘를 바꿀 수 있는 게 10가지, 얘를 바꿀 수 있는 게 10가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벌써 1000개가 됩니다. 1000개. 그런 식으로 레이어가 굉장히 깊게 쌓이면 쌓을수록 우리가 튜닝을 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XOR 문제 풀려고 어떻게 했다고 했죠? 숨겨진 층을 딱 넣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숨겨진 층을 넣으면은 다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숨겨진 층을 놓으니까
그 신경망을 훈련하는 거, 신경망을 학습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힌텐 교수님이 엄청 유명한 그 신경망 AI, 뭐 뉴럴 AI, 뭐 뉴럴넷 이런 거 연구하신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인데 이분이 에러백 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걸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요거를 그렇게 무식하게 하지 말고 조금 더 현명하게 해본다면 신경망을 잘 학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은 요것 때문에 우리가 신경망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 에러백 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 있기 전까지는 신경망 학습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서 현실적으로 쓰기는 힘들었는데 이제 이 힌튼 교수님의 에러백 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 나오니까 신경망이 상당히 커지더라도 학습하는 가능성이. 여러분 이 신경망 봐보세요. 신경망이 이제 되게 복잡해 보이지 않나요? 굉장히 커다란 신경망입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닌데,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신경망인데, 이 신경망을 학습하는 게 가능해진 이유가 뭐냐면, 이 에러백 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었어요. 르넷 같은 게 나와서, 뭐 우편 번호 같은 게 뭐 몇 번이냐, 뭐 이런 거를 자동으로 판단해주는 그런 신경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술로는 굉장히 진보한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학습한다는 것에 대한 그 얼개를 보시려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이랑 이게 빨간색 데이터가 있는데 신경망이 아직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쪽이 빨간색인가 이쪽 파란색인가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뉴런 레이어를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요. 노드를 이렇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하면 이제 완전히 이쪽이 파란색, 이쪽이 빨간색이 되죠. 신경망이 여기는 파랑인가 보다. 여기는 빨강인가 보다. 이해를 한 거예요. 자, 근데 학습을 한다는 게 뭐라 얘기를 했죠? 에러,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과정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시간이 처음에 별로 안 지났을 때는 오차가 많아. 근데 학습을 하면서 오차가 이렇게 떨궈지는 방향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값들이 있거든요. 0.78, 0.85, 1.1 이런 거를 오차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찾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0.29, 마이너스 0.93 이렇게 찾아주는 작업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경망을 학습한다라고 부릅니다. 뭐 이거 좀 데이터 바꿔도 돼요. 조금 더 복잡한 걸로 바꿔볼까요? 빨빨 파파 이것도 이렇게 돌려보면 처음에는 파란색이 어딨고 빨간색이 어딘지 모르지만 알아서 잘 찾아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에러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좀 뭔가 약간 이상한데 약간 뭔가 마음에 안 들죠? 이럴 때는 뭐 이런 것도 바꿔가면서 그때 좀 더 안정적이죠. 왜 안정적이지?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에 이미 있는 분도 있고 대학에 없는 분들은 대학에 가셔서 좀 더 공부를 하면 뭐를 바꾸면 좀 더 안정적이 되겠다라고 하는 느낌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바꾸는데 정말로 이제는 안정적이죠. 자, 그리고